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어 제47강인데요. 오늘은 계시편 제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조절을 해봐도 이 조명에 별로 실력이 없어서 잘 제가 보기엔 만족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글자 여러분도 책도 있고 하니까 책과 화면을 동시에 공유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공자왈 견선여 불급 견불선여 탐탕. 탐자죠. 탐구할 때 탕은 뜨거운 물 탕자죠. 오견기인의 오문기어의 은거의 구기지 행의이 달기도 오문기어의 미견기이냐.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견선여 불급, 견선과 견불선이 지금 대를 이루고 있죠. 선은 이제 남이 훨씬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든지 또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행동을 보았다 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불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게 뭔 뜻이냐면, 혹시 내가 이것을 이 기회를 놓쳐서 못 배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바심을 가진다든지, 이것을 실천을 못한다면 내가 소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급이라는 것이죠. 견선여 불급이고요. 선한 행동을 보았을 때는 마치 미치지 못할 것처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못 배우면 어떻게 하느냐 혹은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 말이죠. 견불선, 남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보면, 탐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이라고 하죠. 끓는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뽑을 거 아닙니까? 뜨거웠으니까. 조건 반사로 금방 뽑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재빨리 그 손을 떼야 된다, 그죠? 그런데 나는 오견기인의, 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고, 또 오문기어의, 또 그러한 말을 들어보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말도 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이 오문기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견기인은 지금 이 공자와 동시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문기어이라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말들, 훌륭한 분들이 남겨놓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은거의 구기지. 은거의 구기지라는 것은 뭐냐면, 은거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조용히 들어앉아서 자기 뜻을 돈독히 하고 맑은 삶을 살고, 행의이 달기도. 그 다음에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를 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벼슬을 해서 의를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행의 달기도. 그래서 그 도를 달성한다. 달리 말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한다, 이런 말. 달도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실천하고 관철한다, 이런 말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 오문기어의, 나는 그렇죠. 그 말을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답부터 말씀드립니다만, 백이숙제 같은 사람입니다. 백이숙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미견기인은, 지금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옛날보다 세상이 못해졌다. 타락했다. 이런 훌륭한 은거의 구기도 하고 행의 달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아까 행의를 벼슬이라 그랬는데, 그건 꼭 벼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꼭 벼슬이라기보다는, 벼슬도 통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주인공이 백이숙제라면 벼슬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거기 보면 그 주자께서는 뭐 이윤이나 강태공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의를 행했다,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 관철했다, 이런 식으로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유마천사, 말이 있는데,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맞자에 넉사자가 있죠? 원래 전차는 전차 있죠? 전차는, 전장에 사용되는 수레는 말 4마리가 겁니다, 여러분. 그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벤허에 보면, 이 경마장에서 말 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말 4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고 있잖아요.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4,000마리가 있었단 말이죠. 4,000마리. 그리고 수레는 1,000대가 되겠죠. 그리고 제경공이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키우던 사람이 이 말을 실수로 말을 죽이거나 혹은 말이 병들어 죽으면 말을 키우던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말을 사람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경공이라는 아주 이상한,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아주 이상한 참 지도자가 있어서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지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민무덕이 칭은, 백성들이 덕이라고 여겨서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말만 좋아하다가 그냥 죽은 그 영감이지, 뭐 이 백성들에게 말을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해서 애민 정책을 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덕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말을 키우느라 혹은 말에게 이 양식을 먹이느라 사람들이 굶고 이런 웃기는 상황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할 것이 없었단 말이죠. 제경공이 훌륭했다는 말 한마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이숙제, 여러분 다 백이숙제 다 알지 않습니까?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들이었는데 왕위를 버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러 천하를 돌아다니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친다는, 은나라 주왕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말고삐를 잡고 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신하가 어떻게 아무리 임금이 나쁘다 하더라도 신하가 임금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강태공 옆에 있다가 살려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그 수양산이라는 곳이요. 수양산은 어디냐 하면 이게 수양산은 감숙성에, 지금 감숙성이 있습니다. 감숙성에 있는 산인데, 수양대군 할 때 바로 수양산입니다. 수양산인데 하도 높아서 그 일대에서 햇빛이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라 그래서 수양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산은 높이가 높은 곳은 2,5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죠? 한라산보다는 더 높은 그런 큰 산이죠. 감숙성 위원현이라는 곳을, 위원이라고,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위원이라는, 위수의 근원이란 말이죠. 위원현에 있는, 위원은 동남쪽, 이 위원현이라면 동남쪽 한 30여 킬로에 있던 산 이름입니다. 이 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말하는 백이숙제는 아우수양지하, 수양산 아래에서 아라는 것은 굶어 죽었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굶었는데, 민도우금칭지, 백성들이 도우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제나라 경공은 말이 4,000마리나 있고 말이죠. 수레가 1,000대가 되고 말입니다. 말을 사람보다 더 아꼈던 사람이지만, 죽고 난 뒤에 아무도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속으로는 욕했겠죠. 말에 미친 인간이라고 욕했겠죠. 아무도 제경공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이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자기 정의감을 표시하고 난 뒤에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백이숙제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사지위여,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름이 아닌가. 이게 뭐냐면, 행의 은거의 국이지, 그렇죠? 행의 달기도 앞에 나왔죠.
오문기의 미견기이냐 할 때 바로 기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 백이숙제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두 개는 연결시키면 말이 더 쉬워진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장을 따로 떼어 놓았지만 연결시키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을 이 다른 구절과 연결시켜서 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성불 이부 역지 이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산 선생 같은 분은 이걸 그대로 보면 되지 뭐 착관이 되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난 1964년의 일인데 이 산동성 치박이라는 곳에서 산동성에 이 치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 치박이라는 지명인데 여기에서 이 제기영공의 무덤이 있는 것인데 그 일대에서 이 말을 순장시킨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왕릉에는 말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독이로 만든 거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가 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말을 600마리나 집어넣었어요. 이 자기가 말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수레는 150대. 그러니까 150대니까 4마리씩이니까 600마리잖아요. 진짜 수레와 말 600마리를 순장을 했어요. 자기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어서 이 저승에 가서도 말을 타고 다니려고 했는지 참 좀 또라이 임금이죠. 제기영공. 예.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산동 치박에 가면 치자를 제가 아래송한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물치자 이건지 이 실사변인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즈버라 그래서 치박. 예. 하여간 제경공이 유마 천사 사지 일에 민무덕이 칭언 그리고 백이숙제는 아우 수양지 하하였는데 민도 오금 칭지 그랬으니 기사지 유열랑 쓴 바꿔 말해서 은거의 구기도 행의 달기도 이거 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백이숙제다. 그 오문기어의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권세도 부리지 못하고 죽은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정의의 이 표징으로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칭찬을 받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지유예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역에 보면 항룡 그래서 그러죠. 항룡 그래서 제일 나쁜 상황을 얘기하죠. 항룡유회를 가지고 유자 이렇게 써야죠. 항룡유회 그래서 이때는 주역에 이 상구효일 때는 항룡이라 읽는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일 때는 강이라고 읽는다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게 많아요. 진항이 아니고 진강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문어 백어왈. 백어는 누굽니까 여러분? 백어는 맛백자에다가 공자의 맏아들인데 맛백자에다가 고기 어자. 공자가 20살에 처음 아들을 낳았죠. 며칠 더 낳은지 모르지만 살아있었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하고 일남 일녀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일남 일녀의 경우 참 드문데 공자는 일남 일녀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노나라 소공이라는 사람이 노나라 소공 소공이라는 그때 군주가 공자가 똑똑한 사람이고 앞으로 써먹을 데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공자에게 잉어를 몇 마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모 몸을 풀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후가 공자에게 공자가 첫 아들을 보고 봤다고 축하하기 위해서 잉어를 하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잉어할 때 리자 하니까 리어
리어에다가 이 첨가 현상에다가 이응을 하지 않습니까? 리어를 맺말했죠. 그래서 공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공리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공의 이름을 리고 자를 백어 맞이고 고기다 백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강이 문어 백어왈 백어에게 묻기를 자 이때 자는 자네가 그대가 자네가 이런 말이에요. 자네도 이문호 뭐 다른 특별한 것을 들은 것이 있는가? 응? 그 선생님께서 뭐 자네에게만 특별히 해주는 말 뭐 들은 게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강은 뭘 의심했냐면 진강과 백어는 뭐 나이 차는 좀 있겠지만 하여간 그 같은 문화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기 아들은 뭐 특별한 걸 좀 가르치고 이 불공평하게 할 거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은 뭐 더 좋은 걸 가르치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서 한번 백어를 만나서 물어본 겁니다. 자네는 말이지 선생님께 남다른 말씀을 들은 게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말씀이죠.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왈 미야 아니요 나는 그런 말 들은 거 없어요. 없었네. 나이가 비슷하다면 없었네 그랬었고 나이가 좀 적었다면 저는 그런 거 들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했겠죠. 선배님 이렇게 했겠죠. 상독립 그러면 이런 건 있었어요. 일찍이 이 상이랑 언젠가는 일찍이 이런 말이죠. 제가 홀로 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독립은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뜰에 서 계시는데 홀로 서 계실 때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뜰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달 구경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리는 바로 자기죠. 리가 추라는 것은 종종걸음치다. 그러니까 왜 종종걸음이냐면 옛날 예절에는 어른들 앞에 가면 느릿느릿 걷는 것은 아주 불경하고 오만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서 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공경의 뜻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걸음으로 공자님이 아버지가 서 계시는 뜰을 지나는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학시호 얘야 너 시를 배웠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시를 배웠느냐. 그래서 미야 아직 못 배웠습니다. 이때 아마 이 아들이 공리가 나이가 얼마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경 과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죠. 공자가 자기가 이 시경을 직접 안 가르치고 다른 제자들이 가르치겠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시를 배웠느냐? 자기가 가르친 적이 없으면서 너 시를 배웠느냐? 이런 물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이 좀 든 제자들이 선생님 바쁘면 대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했고 이럴지도 몰라요. 조교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너 시를 배웠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 시 과목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불학시 시 305편이죠. 시 305편을 배우지 못하면 무의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의언이라는 남과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 달리 말하면 이 언이라는 꼭 말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표시한다는 뜻을 본다면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잘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말을 하고 나온 대로 떠들면 되는 게 아니라 시라는 것은 말을 아주 고상하게 하고 아담하게 하고 수준 높은 대화를 하게 만드는 참 좋은 교양서인데 시를 배우지 않는다면 남과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퇴위학시 물러나서 아버지의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물러나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시를 배웠다. 자습도 하고 모르겠으면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를 배웠다. 이렇게. 그리고 또 타일 그 다음 날 언젠가는 다른 날 또 선생님이 아버지가 뜰에 또 홀로 서 계세요. 그래서 리추위 과정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다가 지나는데 공자님께서 항예호 예를 배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랬더니 불학예 무일입, 예를 배우지 않으면 일입이라는 건 뭐냐면 떳떳한 행동, 예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입신을 할 수가 없다. 세상에 나가서 아주 남들의 반감을 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절 있는 태도인데, 그 예를 안 배우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행세를 할 수가 없다. 입신을 할 수가 없다. 입신, 이런 말, 입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자가 쓴 역사상 가장 짧은 자서전, 이게 보면 12호의 지우학,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좀 늦게 두었죠. 보통 8살, 10살 때면 배우는데, 자기는 환경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가정사정도 시원찮고 해서 15살이나 되어서야 학문의 뜻을 두었고 공부를 시작했고, 30이 립, 15년 후인 30살에 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입우예의 주말이다,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예? 32 립이랑 이 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립진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각 부분 율법 전서 법인데, 그 당시에는 예였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부분, 큰 예, 적은 예, 예를 내가 상세히 알고 통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향예 무일입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그런 말을 하시길래 리퇴의 학예, 제가 자기를 낮춰서 얘기할 때 리락이죠. 제가 물러나서 그때부터 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문사이자, 당신이 지금 나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들은 게 있냐 하면, 특별한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저에게 시를 배워라, 예를 배워라, 두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혹시 아들이라고 좀 봐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진강이 물러나서 퇴이 휘활,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딴 데로 가서 다른 제자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문일득삼, 한 가지를 물어서 세 가지를 알았다. 문일득삼, 한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시를 꼭 배워야 되는구나, 예를 꼭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들었다. 군자지 원기자야. 군자는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사사로이 더 잘 봐주고 더 신경 쓰고 뒤로 뭘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떳떳한 군자이다. 아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네. 자기가 수학 교사, 영어 교사라고 집에 가서 자기 아들만 특별히 가르치는 거, 공자님이 보시면 그 싱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자들이면 아들이건 조카건 다 똑같이 공평하게 교육을 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 지도를 한다든지, 원기자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 지도를 한다든지 혹은 편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맹자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맹자에 가면 역자의 교지라고 합니다. 역자의 교지. 역자의 교지라는 건 뭐냐면, 군자는 자기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친다. 서로 바꾸어서 남의 아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자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아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화도 나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이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주먹이 올라가서 꿀밤도 때리기도 하고 이러다면 부자간에 그 감정이 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식을 바꿔가지고 서로 가르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맹자에 나오는데 고자, 역자의 교지, 옛날에는
이 고자 역자의 교제하는 거 보면 명자 당시에 자기 자식만, 자기 아들만 특별 지도하는 이런 웃기는 인간들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다. 그리고 부자지간에는 이걸 하지 않았다. 책선을 하지 않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자지간에는 책선을 하지 않았다. 이 선이라는 건 뭐 남보다 더 잘 되라고 막 그러니까 특별 지도하고 과외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책선을 심하게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 그래서 책선즉 리라고 했어요. 리라는 것은 마음이 서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별을 말. 마음이 서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자식놈이 내 말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돌대가리가 있어. 이래 되면 서로 거리감이 생긴다. 예? 예.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부자 간에 서로 거리가 떨어져서 서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불쌍함이 상스럽지 못함이 불쌍함이 막대하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맹자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 불쌍이 리즉 그 불쌍 막대언에 그래가지고 불쌍함이 불길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부자 불책선 참 중요한 말이죠. 부자 간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특별히 잘 되기를 막 이렇게 강요하고 압력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맹자 말대로 훌륭한 스승에게 보내서 가르치는 것이죠. 네? 하다못해 학원으로 보내야지. 자기가 영어 선생, 자기가 수학 선생, 국어 선생이라고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책선을 하게 되고 기대가 크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기대를 못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심하게 되면 그 한방 꿀밤을 먹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부자 간의 감정이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불쌍한 일로서 상스럽지 못한 일로 그보다 더 큰 건 없다 이거지. 이런 말입니다. 군자지 원기자야. 참 중요하죠. 진강이 퇴의 휴할 무은일 득삼 한 가지 묻고 너무 선생님에게 너 아들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 없어? 물었다가 시를 꼭 배워야 되는구나. 예를 꼭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자 간에는 이 특별 지도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았다 이것이죠. 네. 중요한 말이죠. 부자 불책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또 있는데. 네. 우선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시죠. 그래서 공자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시경을 305편을 다 외우고, 특히 공자는 슬을 연주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시를 다 외울 수 있었어요.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걸 현가라 그래요. 공자는 시 300편을 현가지. 이 현은 현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겁니다. 현가를 할 수 있었다. 그 시를 굉장히 중요시 했구나. 그리고 또 시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나오죠. 시 가희흥, 가희관, 시 가희군, 가희원 막 계속 나오잖아요. 시경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런이 폐지할 사무사도 나오고 말이죠. 시경에 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에 관해서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다 예를 들 수가 없죠. 예에 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논어 전체를 봐도 주역을 가르치는 말이 없잖아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자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공자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보고 멀리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주역 경문 속에 뭔가 그래도 도덕적인, 의리적인 인간의 어떤 이 도덕심을 각성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주역에 보면 항용유해라든지 말이죠. 비룡제천 다음에 갑자기 항용유해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그 순 점치는 책이라고 멀리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것도 좀 공부를 좀 하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이 이른바 시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주역에 관한 해설서들입니다. 주역에 경이 있으면 경은 양이 얼마인데요. 해설서에는 전을 10종류의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게 된 겁니다.
공자가 쓴 거는 사실 하나도 없죠. 시빅과 시빅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로 내려오면서 쓴 것입니다. 예. 그 주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일부분은 석괴라든지 뭐 일부분은 잡괴 이런 거는 그 잡괴전, 석괴전 이런 그 시비 가운데 그 일부분인데 이것은 한나라 초엽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너는 계시편 제 14장인데요. 좀 엉뚱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방군지처, 나라 임금의 아내를 군이 칭지할 임금이 부를 때에는 자기 마누라를 부를 때에는 여러분 마누라라는 말은 금나라 그리고 또 몽고 이런 데서 쓰이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 고관대작의 부인을 말루하라 그랬대요. 말루하.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마누라를 배는 겁니다. 적어도 뒤로 본다면 정삼품 이상의 고관들의 부인을 뭡니까? 그 말루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몽고의 지배를 좀 받았잖아요. 그때 이것이 원래 금나라에도 쓰고 몽고도 쓰고 했는 것인데 북방 민족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마누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누라라는 게 상당히 존칭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정경 부인 무슨 부인 할 때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고관들의 안 사람을 부인이라 그러는데 정부인, 숙부인 뭐 이렇게 붙이는데 숙부인, 숙부인 이렇게 붙이는데 이 부인도 높은 말이고 마누라도 비슷한 말로 높은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이죠. 그 자기 마누라를 사실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영자는 훌륭한, 아름다운, 우수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옛날에 영부인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쓰던 말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 몇십 년 전부터 이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를 영부인이라는 식으로 해서 엉뚱한 그 상황이 생겨버렸죠. 예. 이 상대방의 부인은 전부 영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는 자기 부인에게도 자기 마누라에게도 영부인이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그래 영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영부인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방군지처 이 나라 임금의 처를 이 처 때는 처첩할 때 처는 본실이죠. 첩은 소실이고 임금이 부를 때 부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제후가 자기 부인을 마누라를 안 사람을 부를 때 부인 이렇게 부른다. 부인. 그리고 부인 자칭을 부인이 스스로를 칭할 때 소동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소동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아이동이라 그러죠. 이게 이 사실은 여러분 아이동이 아니고 요 글자는 노예 동자입니다, 여러분. 노예 동자예요. 네. 그리고 진짜 아이동은 뭐냐면 요게 아이동이에요. 요것이 아이동자입니다. 요것이 아이동자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게 거꾸로 해서 이걸 노예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는 뜻이라면 임금의 부인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아이고 저는 이 마마 대왕의 종입니다 이런 뜻으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 아이입니다가 아니고. 예. 방인 칭지왈 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군부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임금의 부인이라고 해서 군부인이라고 불렀고, 칭저 이방왈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이방의 뭡니까? 이방의 다른 나라에게 자기 나라 임금의 그 부인을 부를 때는 과소군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소군이라고 부르고, 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과인 그러면 뭡니까? 과인이란 말은 이 과는 모자랄 과, 적을 과자니까요. 다과할 때 다는 많다는 말이고 과는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 그러면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 그랬죠. 그리고 과군 그러면 과덕지인 이러면 과덕지인, 네, 갈지자 덕이 적은 사람을 과인이라고. 그래서 임금들이 이 군주들이 자기를 과인은 뭐 할 때 과라는 것은 과덕지인 이런 말의 준말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하는 이 겸양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네. 그리고 칭 이방지 인왈, 이방인 칭지 여갈 군부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역시 군부인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한번 쭉 읽어보죠. 나라 임금의 아내를 임금이 부를 때에는 부인이라고 부르고 부인이 스스로를 말할 때는 자기를 소동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여러분 소첩이라고 부르죠. 자기 첩도 아니면서 낮춰가지고 소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혹은 신첩 그래요. 요즘 연속 드라마 보면 자기가 본실 부인이면서도 신첩은 하잖아요. 신도 노예란 말이고 첩도 이거 노예란 말인데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 사람들이 일컬을 때에는 군부인이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 자기 부인을 말할 때에는 과소군이라고 부르고 이방인 칭지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 역시 군부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요 혹시 이게 뭐 아무 별로 의미 공자가 이런 말을 뭐 해봐 뭘 하는 쓸데없는 말 해서 뭘 하는 상식적인 건데 이런 말이 왜 들어갔을까 해가지고 이게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논어에도 판본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고대의 판본들을 대조해보는 거 판본들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공자님이 꼭 하신 말이라면 공자님이 원래 이 예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예가 명분할 때 명칭이 발라져야 이 말이 순해진다. 명정언순 그래서 그렇죠? 명정언순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야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합리화해서 해석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보면 이 동이라는 것이 원래는 노예였다. 그런데 이 뒤에 이걸 아이 동어로 쓰는 바람에 노예 동자는 이걸 가지고 또 썼다. 이걸 가지고 썼다. 원래는 이게 아이고 이게 노예인데 또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이 글자 하나하나의 뭐 의미를 훈구학적으로 밝히고 이런 훌륭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혼용해 쓰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말이죠. 이걸 아이라 그래요. 이걸 노예라 그러는데 여러분 광서에 보면 동족이라 있습니다. 중국에 이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중국의 10대 소수민족 그러면 이 여러분이 아는 뭐 제일 많은 것이 장족. 이 장족 1번입니다. 1번 장족이에요. 庄주 그래서 운남성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한 1600만 정도 된다는데 요거 있죠. 요것이 뭐냐면 동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옛날에는 ZHUAANG 庄주라고 그랬어요. 庄주. 요걸 통이라 읽지 않고 庄이라고 읽었습니다. 발음이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庄주 그랬는데 여기에 노예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이라는 뜻인데 노예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때는 그 글자의 뜻을 알고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 1949년 이후에 그 뒤에 몇 년도인가 정확한 날짜 그 시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주울레 있잖아요. 주울레. 모택동 밑에 주울레가 이것은 쓰지 말고 이왕이면 이 장사할 때 야, 장원 뭐 장사 씩씩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 庄주라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이걸로 쓰자. 이렇게 해서 바꿔준 겁니다.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묘족도 있는데 묘족을 막 이렇게 썼어요. 고양이 묘 이렇게 써 고양이 같은 놈들 이렇게 쓰는 것을 가지고 이때 이거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쌍묘자로 묘족이라고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다 좋은 글자로 바꿔주었습니다. 흉노족도 만약에 남아 있었더라면 흉노라는 두 글자를 이 흉자 이거 흉자 이것도 지웠는데 노자 이거 바꿨을 텐데 이미 흉노는 이미 거의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庄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회족, 위구르족 이 포함하는 회족 있죠. 그 다음에 만주족 세 번째가 만주족이 세 번째 만주족 한 1000만 이상이 있습니다. 1038만이라는 1000만 이상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족은 180만 밖에 안 되니까요. 엄청 차이가 나.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만주족 다음에는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예. 회족은 바로 그 회해족, 그러니까 그 아랍계통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위구르족이고요. 이것도 1000만이 넘어요. 위구르족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묘족, 이 묘족. 묘족이 95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0만 정도가 몽고족입니다, 여러분. 몽고족이 600만.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몽고족 9번째고, 10번째가 동족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족이라 네. 1번째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이 조선족은 180만 밖에 안 돼가지고 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에 속해요. 네, 랭킹 10위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만주족이 1000만이 넘으니까 네, 상당히 그래도 뭐 14기 인구에 비하면 아무 거 세 발에 피지만 그래도 1000만이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이 쭈앙주 이거 이 쭈앙주를 동족 일자고 쭈앙이라는 쭈앙주를 우리말 읽을 때 동을 읽지만 쭈앙주를 이 장자로 주울래가 바꿔줄 때 연대가 보니까 1965년이군요. 1965년에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이 문서에 이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해서 제 16 그 편인 계시편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시편이 끝나고 오늘은 양화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화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 세상에 보다 저렇게 나쁜 놈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저런 놈하고 어떻게 하필이면 한 시대에 태어나 살게 되느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건건이 비위가 맞지 않고 틀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나를 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방금 원수 같은 놈들이 원수 같은 놈. 그런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져 죽었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 됐고 미안하다고 좀 슬픈 마음이 드는데 속으로 아이고 저놈 자식 저 잘 뒤졌다 잘 죽었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 축사망이라고 전보라도 치고 싶은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 그런 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을 그냥 그대로 미워하다가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가 독을 먹고 독이 이 몸에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 독을 한 숟갈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독이 안 퍼지기를 바라면 됩니까? 그럼 독이 퍼지고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자기에게 아주 해로운 행위다. 일종의 자해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것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이 자기에게 아주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봐? 응? 이렇게 이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말이죠. 이 성공의 한 바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이 사람이 크게 되지.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열받고 술 먹고 그럼 욕이나 하고 말이죠. 평생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해쳐버리는 거예요. 공멸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심할 경우는 형제간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요즘 세상에 시끄러운 그 형제간의 싸움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싸움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형제간의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부자 하나도 원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남하고 원수되면 차라리 모르는데 이 친족끼리 말이죠. 친속
사례, 비속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속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모를 얘기하고 비속은 자기보다 나이 적은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속, 비속. 응? 비속 살인도 많죠. 자기 자식 죽인 놈 많잖아요. 원수 아닙니까? 그거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그 자극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데 도화선이 되고 말이죠. 그게 오히려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말이죠. 이 자극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자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시작하는 제 17편, 논어 17편의 양화라는 사람이에요. 양화라는 사람은 논어에는 전부 이 양화, 저 양화 있죠? 저 양화라고 나오고, 논어에는 전부 배대양자에다가 양화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맹자에는 보면 말이죠. 이 사람 이름이 맹자에는 양호라고 나오기도 하고, 양화라고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가 맹자는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호화는 발음이 비슷해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맹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좌전에는 천추 좌시전에는 수십 번 나오는데 전부 양호로 나옵니다. 양호, 범호자로 나와요. 양호로. 그 양화가 바로 양호입니다. 근데 논어에는, 이 양호가 서너 번 두세 번 나오는데, 이 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은 양호고 이게 화가 자가 아닌가, 자화, 이 자화 이렇게 자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하여튼 동일인물이라는 건 틀림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공자와 나이가 거의 비슷했고 적지는 않아요. 많아봐야 2살 더 많고 그리고 생긴 것도 공자하고 비슷하게 생겨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생긴 것도 공자하고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자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양호가 한 번은 어느 곳을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양호 힘을 좀 쓸 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뒤에 공자가 오는데 양호인 줄 알고 말이죠. 본 적 있잖아. 양호인 줄 알고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호 공자가 어쩌면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잘 해명이 잘 되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 생기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능력도 여러분 사실 이 공자는 뒤에 참 인류 4대 성인까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이 영향력이나 혹은 정치적인 이 역량 이런 것은 양호가 공자보다도 훨씬 위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좌전이라는 책을 보면 양호의 활동상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로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맹자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할 때에는 우선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말이죠.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의 힘줄과 힘줄과 뼈를 또 피곤에 지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육신과 살갗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굶어 죽을 뻔한 그릇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입을 것도 없는 의식주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가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죠. 만들어 놓고 하는데 하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 성질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길러주고 또 예전에 해내지 못한 일들을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맹자 스스로 얘기도 되지만 어쩌면 이것은 맹자가 자기가 잘 알았던 공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공자가 많은 일생을 겪으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 사가 제일 중요한데 벼슬 하는 거. 근데 공자는 18, 19, 20 요때
그 목장지기, 뭐 창고지기 이런 미검말직의 잠깐 있다가 20대부터 50대까지 30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냥 거의 금고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먹고 살려도 하다 보니까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원 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그리고 학교라 그리고, 그래서 사학이라 그리고, 좋게 말해서 이 세계 최초의 사립대학, 중국 최초의 사립대학 총장이라고 이렇게 좀 좋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학비도 별로 받지 않는 말이죠. 그런 참 가난한 학원의 원장이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것이 공자로 하여금 온갖 고통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단련을 받아가지고 공자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공자에게 이 무명의 30년, 이 인고의 30년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공자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같은 분도 18년 동안이나 귀양 가서 말이죠,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언제 사약에 내려오는 거 겁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내공을 따고 공부를 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다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산 선생이 예를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벼슬 계속 올라가서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도 하고 이랬으면 책 남았겠습니까? 책이 남았겠어요? 위대한 저술들이 남았겠습니까? 예. 강진으로, 또 장기로, 강진으로 귀향을 갔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과를 남긴 거 아닙니까? 역경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 공자가 17살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공자의 2살인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늘 말을 합니다만은, 공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효라 그러면, 자기는 효를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3살 때 죽었고, 아버지 죽고, 17살 때 어머니 죽었는데, 그 월급이라도 받고 벼슬을 해서 그 어머니를 좀 모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맹자는 좀 했어요. 맹자는 대부가 될 때 장관급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맹자는 아버지가 사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라는 것은 최소한 20살 넘어서 벼슬 처음 나갔을 때 사죠. 하사, 중사, 상사가 있는데 아마 이 중에 하나였겠죠. 아마 하사나 중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벼슬 월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즘 말로 한 1,000만 원 썼다 이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이 맹자가 대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월급이 많았기, 녹복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1,000만 원 썼으면 한 1억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자 저 인간이 말이지 아버지 돌아갈 때는 말이지 돈 안 쓰고 어머니 돌아갈 때 돈 썼다고 막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맹자가, 말 잘하는 맹자가 넘어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월급이 연봉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됐고, 지금은 내가 연봉이 2억쯤 되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어머니가 돌아갈 때 이거 뭡니까, 재수라든지 이런 걸 더, 관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좋은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입을 막아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맹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머니가 홀로 키우고 전부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맹자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갈 때 자기가 사였다고 나오잖아요. 사였다고. 어머니 돌아갈 때 자기가 대부였다는 거 나오는데, 사는 20살 넘어야 되지. 어른 애가 무슨 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맹모 삼천,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꼭, 그게 많은, 맹자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뒤에 한참 지나서, 뒷날의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일부러 미화시킨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근데 나이가 50이 되어버리면 말이면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이 이 공자 당시에는 25세도 안 되는 시대인데, 소크라테스 시대가 24세인가 그렇잖아요? 동양 사람이 한약을 잘 먹고 해가지고 좀 더 살았다 하더라도 25세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나이가 50이면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여러분, 구양수라는 사람이 취용전기라는 글을 썼잖아요. 취용, 취할 취자에다가, 이 늙은 노인 옹자. 그런데 이때 구양수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39이면 이미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이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16, 17 장계 가면 말이죠. 공자는 좀 늦어서 20살에 갔지만, 그래 되면, 옹이라는 것이 꼭 8, 90대가 대가 옹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50세까지 공자가 벼슬을 못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하극상이 심하고 이 노나라의 그 임금을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삼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삼가라 그래가지고 이 맹손씨, 이 숙손씨, 개손씨라는 이 삼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왕을 이 제후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만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공자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거의 금고를 한 거는 이 대부의 밑에 있던 가신들이 점점 발로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나라에도 가신으로서 이름을 떨친 놈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양호입니다. 하도 엉망이니까 벼슬이 나갈 생각도 못했겠지만, 이상하게 양호는 옛날부터 공자를 싫어해가지고 공자와 자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공자를 누르고 있었어요, 항상.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공자 가을라든지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데 대강 이렇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공자가 상복을 입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가 문상을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거예요. 라이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공자는 양호를 라이벌로 생각 안 했겠지만 양호는 공자를 라이벌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둘이가 이제 빈소에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이때 양호는 계시 밑에서 낮은 이 사급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사가 아니라 밑에 이 일종의 비서, 심부름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며칠 뒤에 우리 그 주공께서 노나라에 아주 젊은 엘리트들을 모아서 연회를 한다 그래.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공자는 말이죠. 이 계시가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입니까? 이 젊은 엘리트들 모아서 벼슬을, 그 연회를 한다는데, 그 양호가 자기에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여러분, 갈 때 상복 입고 갑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상복을 벗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양호가 문 앞에서 서 있다가 문지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자를 보더니,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자네가 며칠 전에, 오늘 이런 좋은 거 있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그 자네는 그 명단에도 없고 자네는 부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했을 뿐이지. 자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래가지고 공자가 거기서 문전박대로 쫓겨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 공자 가가와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누굽니까? 양호는 원래 맹손씨의 집안에 속했는데, 맹손씨는 개손씨보다는 약간의 세력이 좀 적은데, 숙손씨하고 적은데, 근데 이 맹손씨 집안에 속했으면서 아마 서파했는지 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영 시원치 않다가 양호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맹손씨보다는 더 강한 계시 집에 가서 비서 노릇하고 신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를 이용해서 사다리를 계속 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뒤에는 계시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신으로서 이 최고 권력자 대부를 마비시켜 버리고 권력을 전부 독점했습니다. 한 10년간요. 40에서 한 50살까지. 그 엄청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신이 이 대부를 꺾고 이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이 양호가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견제를 받아가지고, 물론 당시 상황이 하극상에도 절망을 했겠지만, 양호가 공자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뒤에 이 노나라에 있던 모든 세력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양호 이 자식 너무 설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장수들이고 뭐 권력자들을 아까 삼가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선 이놈을 쫓아내고 난 뒤에, 이놈을 망가뜨리고 난 뒤에 다시 권력 투쟁을 하자고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동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양호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제 나라로 도망을 갔죠.
제 나라로 도망갔다. 뒤에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진나라로 도망갑니다. 진나라로. 그 진나라에 도망가서는 이 조간자라고 말이죠. 이 조씨,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간자는 누구냐 하면 뒤에 바로 이 진나라를 갈라가지고 이 진나라라는 땅을 네 개로 갈라가지고 진나라 공실 하나 두고 이 한씨 한국을 한 그 다음에 위씨 그 다음에 조씨 이 세 개가 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이 진나라를 갈라먹게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힘이 제일 셌어요, 이 조씨들이. 네. 근데 이 조씨를 도와가지고 조씨가 굳건한 제후국으로 발돋움하게 대보이면서 제후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공을 세워준 인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양호입니다. 그래서 활약상이 막 화끈해요. 네. 그래서 양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자보다도 훨씬 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이 양호가 공자에게 끼친 영향이 정말로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공자가 양호를 극복하는 것이 공자의 삶에 있어서 한 중요한 어떤 이 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공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마환태라는 사람도 있었고 송나라 사람인데 그건 일시적인 일이고 아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가 이게 양화편에 보면 이 공자가 이제 양화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자와 양화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 논어 제 17편 저거죠. 이 서두입니다. 그리고 양화가 얼마나 이 중요한 인물이었냐는 것은 바로 이 편 제일 앞에다가 양화와 공자가 만나는 장면을 상당히 상세히 써놓았어요. 논어의 문장에다가 짤막합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몇 줄 되는 약간 길이가 있는 글로 남겨놓았어요. 이 배경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화가 권력을 누리던 그때라고 보는데 그렇게 사실은 자세히 따지고 보면 말이죠. 공자와 양화가 이 뒤에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첫 만남은 바로 이 노나라의 모든 세력이 양화를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양화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 혈계가 대단한 이 인간이 후세의 진나라 무제의 진나라의 개국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마의, 중국에서 제일 음흉한 사람이 사마의입니다. 사마중달. 제라공명도 못 이기잖아요. 사마중달을. 사마중달. 조조도 결국은 사마중달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조도 위나라를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중달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음흉한 이 양호가 보니까 이 국세를 만회하고 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국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고 그 밑에 훌륭한 인재들도 많잖아요. 자로 또 누굽니까? 민작은 하여튼 공자의 제자가 72명이 되는 훌륭한 제자들 많잖아요. 이때는 아직도 뒷날에 자하라든지 이 자장 이런 제자, 늙을 때 제자 아직도 들어있지 않은 시기예요. 초기 초년 제자, 중년 제자들.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공문 10처리 가운데 반 이상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재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공자를 내가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내가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데 한 방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자를 만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앞뒤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자와 양화가 이런 관계다. 그래서 양화라는 인간의 공자를 향한 괴롭힘, 이것이 공자에게 큰 자극이 돼가지고 공자가 양화를 의식하고 한 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 사람이 가면 그 삼인행의 필요아사, 그렇죠?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내가 배우고 나쁜 것은 거기서 경계를 한다 할 때 나쁜 것은 양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이 공자가
불이인패언. 인간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주 편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했는 말 혹은 그 사람이 쓴 글, 이것까지도 버리면 안 된다. 그 중에도 좋은 게 있으면 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 언급을 한 것. 이것도 양호를 의식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양호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인표현,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면,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뒤에 이제 이 편의 시작점 나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보물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 썩해서는 되겠는가? 자네 같은 훌륭한 그 재주를 가지고 썩어서 삭혀버려서 되겠느냐? 그리고 세월은 흘러간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은 이 해와 달이 가고 있어. 세월은 나를 위하여 멈춰주지 않는 법이다. 이런 말까지 이게 뭐냐면 양호의 쓸만한 말이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맹자의 육대조가 어렸을 때 자기는 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지역을 공격할 때 양호하고 같이 갔어요. 양호는 장년기고 맹자의 육대조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같이 갔어. 그러니까 누가 지휘했겠습니까? 양호가 했겠죠. 그럼 양호가 원래 또 맹씨였어요. 맹씨. 맹손 집안의 뭘까요? 그 서자든지 혹은 그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온 놈입니다. 그리고 맹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맹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양호의 말을 맹자가 인용해 놨어요. 이건 참 쓸만한, 사람 때문에 말을 없애면 안 된다는 그 예를 들면서 위부불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진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위인불부, 어진 사람이 되려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바꿔 말해서 이 어진 사람하고 위인과 부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 처절한 말, 이게 현실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 대기업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아주 1, 2% 빼놓고 나머지 90 몇 %는 좀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인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인이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인자가 될 수 없고, 인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양호가 한 말인데요. 맹자는 그걸 인용해 놓았어요. 맹자에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 17편 양화편을 들어가기 전에 양화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말이냐, 그리고 사람이 있어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를 양화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서 1시간 9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30분 된 줄로 착각을 해서 끊게 되는데,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수를 잘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양화편은 들어가죠. 양화욕견공자.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그렇죠? 공자불견. 공자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30년 동안 공자를 꼼짝 못하게 한, 거의 금고 생활을 하게 한 이 인간이 양화인데, 양화가 지금 급하게 되어서, 급하면 말이죠, 부처님 다리 잡는다고. 그래서 린스 바오 퍼자오 그래가지고 임시 급하면 부처님 다리 잡는다는 그런 부처님 다리 잡고 늘어진다는 그런 그 중국 속담이 있어요. 불, 부처님의 다리. 이거 잡듯이 린스, 임시. 이 임시랑 급한 상황에서 부처님 다리 잡고 늘어진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양호가 급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를 좀 만나자고 했어요. 공자가 당연히 안 만나지죠. 저놈이 지금 몰려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를 만나자가. 이놈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공자가 모를 리 있습니까? 훤하게 보이는데. 예. 그랬더니 귀공자도, 이 귀자는 말이죠. 이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괴, 선물하다 이런 말입니다. 선물. 혹은 보낼 유자. 보낼 유자. 이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괴라는 것은 음식을 들이다, 음식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냐면,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 후세 사람들은 이걸 말이죠. 이 삶은 돼지라 그래가지고, 어린 돼지라 그래요. 별로 크지도 않는 돼지, 이 정도, 한 5kg는 10kg, 5kg, 6kg밖에 안 되는 거. 이거라고 해서 지금도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 이 공자에게 보내던 선물을 하면서 그 요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돼지를 그대로, 새끼 돼지를, 애체라 그래가지고, 새끼 돼지를 그대로 삶아가지고 뭐 속에 요리를 한 게 이런 요리가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돼지가 뭐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돼지 한 마리를, 돼지 고기를 공자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이래 되나? 이게 좀 잘못됐네. 귀, 공자, 돈, 이 돈이 바로 돼지죠. 돼지, 돈자. 이 돼지 시자하고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 공자가 이때 시라는 것은 뭐냐면, 틈타서면. 이 떼시자는 뭐, 이때는 틈타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기무야. 기는, 누구냐 하면, 양호죠. 양호. 무는 뭡니까? 이때 망이라는 일종은 무라 그러는데,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왕배지, 가서 절을 했다 이겁니다. 절은 뭐냐면, 뭐,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업이 이렇게, 아이고, 가서, 그 보면, 양호 마누라나 뭐, 혹은 뭐, 비서나 뭐, 누가 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역시 중국의 예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예절이었던 거예요. 예의 한 절차, 한 절목이었던 겁니다. 예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양호가 워낙 음흉한 놈이니까 공자가 부르니까 공자가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공자를 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삶은 돼지를 한 마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할 수 없이 와야 되는데 공자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 누구 보냈겠지. 발빠른 제자를 보내가지고 양호란 놈이 외출을 하거든. 빨리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양호가 딱 가는 걸 보고 공자님 뛰었어. 양호가 지금 외출했습니다. 공자님이 부랴부랴 가서 들어가서 아이고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아이고 뭐 삶은 돼지를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돈이죠. 삶은 돼지를 삶을 정자 정돈을 보내줘가지고 여기 또 공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절을 하고 나와버리면 이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만나다. 이 조우라 그죠, 여러분? 조우란 말 쓰잖아요. 조우. 만났다. 이거 지어의 준말이고, 지어 혹은 지우의 준말이죠. 이 도자는 뭐냐면, 이 길도자가 똑같아요. 길에서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워낙 음흉한 인간이어가지고, 속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무기 같은 인간이 이 양호이기 때문에 양호가 뭐라 그러냐면 양호가 분명히 공자가 또 머리를 쓸 것이다. 내가 없는데 틈을 타서 탁 와서 얘만 차려고 갈 것이다. 면피하고 갈 것이다. 그래 어디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딱 보는 거예요. 그 공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우저도입니다. 그 양호가 공자가 양호의 계략에 넘어갔죠. 공자가
이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X 씹은 기분 있죠? 뭐 씹은, 뭐 씹은 기분이잖아요. 그죠? 뭐 씹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아, 이 음흉한 놈 내가 더 쏘았구나. 그 다음 넘어갑니다. 위공자월. 예. 양호가 지금 공자에게 말하기를, 라이, 레! 이봐, 공선생, 좀 가까이 와! 이런 말입니다. 공자는 저거 피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큰일 났고 했어. 가까이 와. 자기 술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언.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나 여자고, 이 자는 너란 말입니다. 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그대와 말, 요즘 말로, 내 자네와, 아니, 내 그대와 말 좀, 뭐, 나이도 50이니까 자네 하면 안 되겠죠. 내 그대와 할 말이 있어. 말 좀 나눠야 되겠어. 회라는 것은 안고 있단 말이죠. 가슴에 안고 있다. 보물, 이게 뭡니까? 공자의 그 공부지요. 내 경국제세의 경륜에 경륜할 수 있는, 공자는 사실 논할 뿐만 아니라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잖아요. 보물을 안고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그 방에서, 그러니까 이 미기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에요. 미기방이라는 말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혼란한 나라의 지금 상태, 나라를 미는 동사가 되겠죠. 나라를 혼미하게 더 만든다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그 구제를 해야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내란이 일어날 직전에 엉망이잖아. 지금 나를 뭐 전부 공격해서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총 집결해서 나를 공격하고 엉망이잖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생기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을 가히 인이라고 자네가 늘, 당신이 맨날 인만 띄면 인하는데, 이제 인이 당신의 어떤 그 상징이 되어버렸는데, 구두선이 되었는데, 이게 이 어진 사람의 도리냐?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은 거예요. 그 다음, 공자는 이때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공자는 어떤 사람 이걸 주자나 혹은 또 몇 사람은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왈자를 공자가 말한 걸로 했어요. 불가. 그럼 안 되지요. 그게 도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많은 학자, 다산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공자의 대답이 아니고 공자가 묵묵히 화가 나서 공자가 아무 말 타지 않고 묵묵히 바꾸면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묵묵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타 않는 거예요. 공자가 정말 화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 타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계속 양호가 말하기를 안 되지. 자문자답인 거예요. 그래 안 되지. 지금 약 올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호종사라는 것은 뭐냐면 호종사,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일입니다. 당신 뭐 제자를 만나고 맨날 정치만 얘기하잖아. 정치의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이 기자는 뭐냐면 자주 기자예요. 빈번히 자주 실시라는 것은 뭐냐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것을 이 지자는 이 지자죠.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맨날 이 지도 중요시 하잖아. 이 지가 공자 시대는 이 지자는 없어가지고 이 지라 그럽니다만은 이 지자 속에는 알 지자하고 지혜 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을 할 수 있겠느냐? 인을 예지할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을 할 수 있겠느냐? 공자가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이놈이 나를 약을 올려도 한계에 정말 미치게 치밀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 말 대답 안 하면 공자가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언으로 항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호가 왈 불가 또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자문자답다. 그러면서 공자가 양호가 뭐 1월 서희, 1월 서희라는 건 뭡니까? 해와 달이 가고 있다는 건 세월이 지금 계속 흘러간다 이거죠. 세월은 쉬지 않고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출 수 있겠지만 말이죠. 고장난 벽시계는 잠깐 멈추는 것 같지만 그것도 뭐 사실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시간은. 세월은 말이죠. 고장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1월 서희 세월은 시간은 자꾸 똑똑똑똑 흘러가고 있고 세불아예라는 건 세월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더불을 여자입니다. 나와 더불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의역을 하면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줍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주자의 그 권학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자의 권학문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걸 생각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소년이노 학난성이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일총강은 불가경이라 짧은 시간도 아까 그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교 지당 춘천몽 연못가에 그 봄풀이 봄꿈도 깨지 않았는데 개전 오엽 이 주성이라 그래서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는 이미 뚝뚝 떨어져 가을 소리가 듣는 오동나무 잎이 이제 시들어가 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주자의 글이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쯤 되는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쓴 글 시예요. 예, 일본의 스님이 선종에 속하는 스님이 그래 젊은 삼위승들에게 너희들 말이지 이 세월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물어물 하다 보면 우리 내처럼 늙어버린다. 그러니까 열심히 불도를 닦아서 성불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자의 권학문은 보면 저기 있잖아요. 이 고문진보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 이 글자하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오, 이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 늙었구나. 이 누구의 잘못인가? 다 나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주자의 권학문이 따로 있어요. 상당히 비슷하죠. 1월 서희 세불아요. 이게 아주 맞는 말이잖아요. 세월은 계속 흘러가 버리고 세월은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양호의 말 가운데 불이인 폐언 버릴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 이 회기보이 미기방 그것도 그렇고 호종사의 기실시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양호가 맞는 말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자를 지금 엄청 약 올리고 지금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아무 말도 안 이까지 말해도 이게 뭐냐면 너 지금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으니까 나를 도와서 한번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보자. 응? 당신 말이야 나하고 도와가지고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보자. 이런 취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자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 와를 주자는 공자가 막 두 번 대답하는 공자가 세 번째 대답하는데 다른 다산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정확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공자가 대답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전은 전부 다 양호의 자문자답이고 누워가 뭐냐면 우리말로 내하고 비슷하죠. 중국 고대에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 전에 주나라 때에도 전부 이 뱃을 높은 사람에게나 얘기할 때 대답할 때 누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약이지만 중국말로 하면 누워. 우리말로 내하고 비슷하죠. 네, 알겠습니다. 공자님이 예는 꼭 차려야 될 겁니까? 오 장사에 나는 장차 뱃을 하겠습니다. 이 뱃을 사자잖아요. 사진 마찬가지. 뱃을 하겠습니다. 나는 장차 뱃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는 장차 뱃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로 안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갈로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말이 생략된 게 있어요. 뭘까요? 너희 자식 말이야. 이제 넌 끝났어. 너는 이제 조정이 친 거야. 곧 죽거나 도망가게 될 거야, 너는. 너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난 뒤에 혼란과 수습을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나라를 구제할 거야. 이게 바로 여기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이게 장차는 뭡니까? 너가
제거되고 난 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 양호가 제거되거나 양호가 제 나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송나라로 갔다 그 다음에 이 진나라로 다 이리저리 천하를 돌아다닐 때 갈 때 이제 공자는 바로 등용이 되어 가지고 예, 이 한 마을을 다스리는데 1년 만에 너무 잘 다스려 가지고 즉시 이 최고의 성적을 올려 가지고 바로 법무장관 쪽으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막 면목을 일신시켜 버렸잖아요. 공자가 늘 주장했지만 3년이면 내가 면목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막 이 노나라의 국군이 올라오니까 이웃에 있던 제나라와 몇 개의 나라들이 견제를 하잖아요. 특히 제나라에서. 제나라에서는 은근히 노나라를 자기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약소국가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크니까 이거 큰일 났고 해가지고 공자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계략을 벌였고, 그 뒤에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죠. 계략을 벌여서 공자가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나라를 떠나게 되잖아요. 16년 동안이니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50대, 54살, 5살, 이때쯤부터 13년간 외국에 68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공자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배경을 보셨습니다만은, 이 양호라는 인간이 정말 악역을 맡아가지고 공자를 단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그걸 이기고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름은 양호가 훨씬 더 높았다. 똑같은 비슷한 나이에도 비슷한 얼굴이지만 한 사람은 선의 의지를 계속 키웠고 한 사람은 악의 의지를 키웠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2번이나 드리는군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양화편 제 17편의 1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